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정이에요.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은 날에 생각했던 노년의 화려한 인생은 아니지만 소박하고 잔잔하게 하루하루가 행복해졌습니다. 나를 여전히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설레이는 일이지요.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루가 다르게 몸이 늙어지고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지요. 어느 자식 하나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더 이상 자식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어미는 어미가 아닌 것 같았죠. 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두 아들은 제게 요양원을 권유했지만 그건 제가 오랜 간호사 생활 중 보고 느낀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제겐 요양원은 아무것도 안 해보고 남은 삶을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부끄럽지만 요양원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도 없었고요. 간병비, 요양원비 모두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비용이더라고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제 노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지 몰랐어요. 자식에게 더 이상은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민센터도 방문해보고 나의 노년을 스스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나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요. 지금부터 제가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강미정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하얀 붕대로 단단히 감긴 오른쪽 무릎은 여전히 둔한 통증을 보내고 있었다. 수술 후 이틀째 의사는 회복이 순조롭다고 했지만 미정의 마음은 무릎보다 더 무거웠다. 강미정 환자분 혈압 체크할게요. 젊은 간호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미정은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었다. 혈압계가 팔을 조이는 동안 그녀는 간호사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정확하고 능숙한 동작. 자신도 저랬었다. 30년 넘게 이 하얀 가운을 입고 수많은 환자들의 맥박을 재고 고통을 달래주고 가족들을 위로했었다. 정상이세요. 오늘 물리치료 시작하실 거예요. 간호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물리치료, 재활, 회복. 그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다. 어제 퇴원한 환자의 자리였다. 그 환자는 80대 할머니였는데 딸이 매일 3번씩 병원에 왔었다. 식사 때마다 직접 떠먹여드리고 손발을 주무르고 머리를 빗겨드렸다. 퇴원할 때는 아들까지 함께 와서 휠체어를 밀고 갔다. 미정은 자신의 침대 옆 탁자를 바라보았다. 휴대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수술 전날 도현이가 잠깐 들렀었다.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 저 내일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어서 못 와요. 그게 전부였다. 준혁은 문자 하나만 보냈다. 엄마 파이팅. 다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아이들 봐야 해서요. 69년을 살면서 미정은 혼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다. 남편 병수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도 장례를 치르던 그날도 그녀 옆에는 두 아들이 있었다. 어린 도현과 준혁의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되뇌었다. 그때부터였다.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기 시작한 게. 병수가 떠난 뒤 미정은 간호사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아니, 그만두면 안 됐다.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대학까지 보내야 했다.
밤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병원에 나갔다. 도현이 의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학원비를 대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결국 도현은 의대 대신 경영학과를 나와 보험 설계사가 됐지만 미정은 실망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 잘할 거야. 준혁은 미술을 좋아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만 그렸다. 주변에서는 예술은 돈이 안 된다며 만류했지만 미정은 아들의 꿈을 지지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가 뒷바라지 할게. 준혁은 미대를 나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됐다.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미정은 묵묵히 지원했다. 결혼할 때도 그랬다. 도현이 수아를 데려왔을 때 미정은 반색했다. 예쁘고 명랑한 며느리. 결혼 준비금도 전세 보증금도 미정이 됐다. 준혁이 다희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알뜰한 며느리라는 첫인상에 미정은 흐뭇했다. 이제 우리 아들들 잘 살겠구나.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들은 바빴다. 수아는 필라테스 수업이 있다고 했고 다희는 미용실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미정은 혼자 차례상을 차렸다. 손자 손녀들은 게임기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도현과 준혁은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웃었지만 설거지는 아무도 거들지 않았다. 미정은 불평하지 않았다. 가족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풍경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병상에 누운 노인을 둘러싼 가족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재산 분배 이야기를 나누던 자식들. 간병을 서로 미루던 형제들. 우리 애들은 다르겠지. 우리 애들은 착하니까. 그런데 이번 수술을 앞두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 달 전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걷기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미정은 그날 저녁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아,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네. 그러세요. 수술 날짜 잡히면 알려주세요. 수술 후에 한동안 거동이 불편할 텐데. 엄마, 죄송한데 저 지금 고객이랑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통화해요. 뚝. 전화가 끊겼다. 미정은 다시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아, 엄마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마감 때문에 정신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바쁘면 나중에 얘기하자. 네, 엄마.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준혁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다. 미정은 혼자 수술 날짜를 잡았다. 혼자 입원 수속을 밟았다.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천장만 보였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그리고 기계음.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와서 보호자분은요? 라고 물었을 때 미정은 바빠서 못 왔어요 라고 대답했다.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틀째 되던 날 도현이 잠깐 들렀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엄마, 어때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 수술 잘 됐대. 다행이네요. 엄마, 저 오늘 정말 바빠서. 알았어. 가봐. 도현은 10분도 채 있지 않고 나갔다. 과일 바구니를 뜯어보니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제품이었다. 사과 2개, 배 1개, 귤 몇 개.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도현이 결혼할 때 자신은 3천만 원을 보탰었다. 준혁이 결혼할 때도 2천만 원을 줬었다. 그 돈이 지금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들들은 기억이나 할까. 물리치료가 시작됐다.
물리치료사는 친절했지만 재활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무릎을 굽히고 펴는 단순한 동작조차 땀을 흘려야 했다. 걷는 연습을 할 때는 보행기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야 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딸이 매번 함께 물리치료실까지 따라와 손을 잡아줬다. 미정은 혼자였다. 사흘째 되던 날 퇴원 날짜가 잡혔다. 의사는 회복이 빠르시네요. 집에 가셔서 꾸준히 재활 운동하시고 일주일 뒤에 외래 진료 오세요. 라고 말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집에 간다고 혼자 사는 빌라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는 상태로 그날 저녁 미정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이잖아. 여보세요, 엄마. 도현아, 엄마가 내일 모레 퇴원한대. 아, 그래요? 빨리 나오시네요. 응. 근데 엄마가 아직 혼자 생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 너머로 TV 소리가 들렸다. 윤재가 아빠, 이거 봐요. 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엄마, 잠깐만요. 도현이 수화기를 손으로 가린 듯 소리가 멀어졌다. 뭔가 수아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나지막한 목소리들. 그리고 긴 침묵. 엄마, 다시 왔어요. 응.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미정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우리 도현이. 고맙다, 아들. 근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워낙 바빠서요. 요즘 실적 압박도 있고, 세보험 상품 출시돼서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집에 거의 없어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현지가 챙겨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아도 요즘 필라테스 수업이 많이 늘어서.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다. 마치 의무감에 떠밀려 하는 말 같았다. 엄마, 그냥 간병인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시간제로 오는 간병인도 많잖아요. 간병인.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간호사로 살면서 수없이 간병인들을 봤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사람들. 낯선 사람의 손에 의지해야 하는 노인들. 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 도현아, 엄마는 그냥 며칠만이라도 가족 곁에 있고 싶어서. 알았어요, 엄마. 일단 오세요. 근데 올해는 힘들 거예요. 우리 집도 좁고, 윤재 방도 있고, 수아 운동 기구들도 있고.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럼 내일 모레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차 끌고 갈게요. 응,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예쁜 노을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쓸쓸하게만 보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무릎은 쿡쿡 쑤셨고 마음은 더 아팠다. 어둠 속에서 미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내 건강도 돌보지 않고, 내 노후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옆 침대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어제 퇴원했던 그 할머니. 딸이 엄마 우리 집에서 천천히 회복하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 따뜻한 목소리. 그 다정한 손길. 미정은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돼. 나는 강한 사람이야. 지금껏 혼자서도 잘 버텨왔잖아. 퇴원 전날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형네 가신다고 들었어요. 불편하시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형네보다는 나을 거예요. 미정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우리 준혁이는 착하지. 하지만 문자 어디에도 엄마 괜찮으세요? 라거나 많이 아프셨죠? 라는 말은 없었다. 그저 형제 간의 경쟁심 같은 게 느껴질 뿐이었다. 퇴원 당일 도현이 병원에 왔다. 정장 차림이었다. 엄마, 빨리 가요. 오후에 미팅 있어요. 미정은 짐을 챙겼다. 작은 가방 하나,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약봉지. 그게 전부였다. 입원할 때보다 짐이 더 가벼웠다. 아니, 마음이 더 무거웠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로 나왔다. 간호사가 조심해서 가세요. 재활 운동 꼭 하시고요라고 인사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병원. 동료들, 환자들,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차 안은 조용했다. 도현은 운전에만 집중했다. 엄마, 집에 가면 방 정리해 놨으니까 쓰세요. 근데 화장실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문턱이 있거든요. 괜찮아. 그리고 수아가 저녁은 준비해 놨을 거예요. 저는 오늘 늦게 들어가요. 응.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창밖 풍경을 보며 미정은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도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20층 높이의 현대식 건물. 미정이 전세금을 보태준 집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다. 문을 열자 며느리 수아가 현관에 서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억지로 지은 미소가 역력했다. 눈은 웃지 않았다. 그래, 수아야. 미안하다. 배 끼쳐서.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다. 하얀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 한쪽 벽에는 수아의 필라테스 자격증들이 금색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 옆으로는 운동기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폼롤러, 요가 매트, 아령들. 집이라기보다는 작은 피트니스 센터 같았다. 어머님 짐 이쪽에 두시고 방은 안쪽이에요. 수아가 앞서 걸어갔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 하나가 나타났다. 원래는 서재로 쓰던 공간인 듯 했다. 책장 하나와 작은 책상이 벽에 붙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낡은 이불 한 채가 접혀 있었다.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좁아서 죄송해요. 미정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창문은 작았고 커튼도 없었다. 햇빛이 들긴 하지만 맞은편 건물 때문에 그늘졌다. 방 한쪽 구석에는 단 하나의 옷걸이가 있었다. 괜찮아, 고맙다. 잠깐만 있을 거니까. 네, 잠깐만요. 수아가 강조한 잠깐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오늘 저녁 수업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뒀으니까 드세요. 그래, 다녀와라. 수아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묶고 휴대폰으로 셀카를 몇 장 찍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인 듯 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현관을 나섰다. 엄마, 저도 오후 미팅 있어서 나가야 해요.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도현도 재킷을 걸치며 말했다. 응, 그래. 일 잘하고 와. 네. 엄마, 불편하신 거 있으면 수아한테 문자 주세요. 하지만 수아는 이미 나간 뒤였다. 도현도 서둘러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진통제를 먹어야 했다.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부엌으로 향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아침 식사 그릇 들인 듯 했다.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접시 몇 개, 그리고 컵들. 설거지가 되지 않은 채 물에 담겨 있었다. 수아가 잠깐 나간다고 했지만 설거지는 그대로 남겨둔 것이었다. 미정은 물을 받아 약을 삼켰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뒤집었다. 그녀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할까? 하지만 무릎이 아파 오래 서 있기 힘들었다. 나중에 해야지.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수아가 넣어뒀다던 반찬들이 보였다. 김치통 하나, 멸치볶음 조금, 그리고 계란 몇 개. 그게 전부였다. 미정은 쓸쓸하게 웃었다. 자신이 아들 결혼 초기에 반찬을 해다 줄 때는 큰 통에 가득 담아 10가지가 넘는 반찬을 만들어줬었다. 그런데 지금은 김치 한 통.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주간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다루는 내용이었다. 화면 속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짜증을 냈다. 어머니, 제 삶 또 있다고요? 미정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뉴스 채널로 바꿨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금리 인상, 생활비 증가. 모든 게 돈 이야기였다. 도현이 전세금 이야기를 꺼낸 게 이해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요구해도 되는 걸까?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다. 점심을 먹지 못했다는 게 생각났다. 다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밥은 있었다. 전기밥솥에 식은 밥이 남아 있었다. 미정은 밥을 퍼서 김치와 함께 먹었다. 홀로 식탁에 앉아 먹는 점심. 씹을수록 목이 메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다가 무릎의 통증 때문에 포기했다. 조금 쉬었다가 하자.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공기.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졸음이 스르르 밀려왔다. 약 때문인지 피곤해서인지 미정은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남편 병수가 나타났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병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신, 나 힘들어. 미정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병수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꿈에서 깼다.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미정은 시계를 보았다. 오후 5시 반. 학원에서 돌아온 윤재인 듯 했다. 쟤야? 미정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다. 윤재는 소파에 가방을 던지고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다. 쟤야, 학원 끝났니? 네. 짧은 대답이었다.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뭐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윤재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다. 그리고는 과자 봉지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혔다. 미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우리 손자가 저렇게 무뚝뚝했나? 간호사로 일할 때 미정은 윤재를 자주 돌봐줬었다. 도현 부부가 바쁠 때마다 손자를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재워줬었다. 그때 윤재는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따뜻함이 어디에도 없었다. 저녁 7시가 넘어 수아가 돌아왔다.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이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응, 수고했어.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응, 점심에 먹었던 걸로 때웠어. 아, 네. 저는 샤워하고 올게요. 수아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후 수아가 나왔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왔다. 어머님,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뭘 시킬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김치만 있으면 돼. 에이, 그러지 마시고. 치킨 시킬까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수아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주문했다. 채야, 치킨 시켰어. 나와서 먹어. 윤재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콜라도 시켰어요? 응, 시켰어. 얼마 후 초인종이 울렸다.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 수아는 치킨 박스를 열어 식탁에 놓았다. 기름진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윤재는 바로 치킨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어머님 같이 드실래요? 아니야, 너희들 먹어라. 정말이요? 그럼 저희 먹을게요. 수아와 윤재는 치킨을 먹으며 TV를 봤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정은 소파 한쪽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저녁 8시가 넘어 도현이 돌아왔다. 지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다행이네요. 도현은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수아가 여보, 치킨 남은 거 먹을래요? 라고 물었다. 응, 먹을게. 도현은 치킨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다.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는 듯 했다. 엄마, 오늘 괜찮으셨어요?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다행이네요. 엄마, 근데 내일도 제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 신경 쓰지 마.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휴대폰을 봤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가족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미정만이 그 세계 밖에 서 있었다. 밤 10시 미정은 방으로 들어갔다. 씻고 싶었지만 화장실이 멀었다. 무릎을 생각하면 자주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간단히 세수만 하고 침대에 누웠다. 복도 쪽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것 같아요? 글쎄, 한두 달. 한두 달이요? 그럼 우리 너무 불편한데.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우리 엄만데. 솔직히 집도 좁은데 어머님 방까지 내드리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조금이 아니라 한두 달이잖아요. 그리고 설거지나 청소 같은 것도 제가 다 해야 하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무릎 수술하셨다잖아요. 어떻게 시켜요? 그래도 간단한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방 안으로 들어간 듯 했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다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구나.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다. 평생을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졌다.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환자 가족들이 짜증을 내도 미소로 대응했다. 가족은 원래 힘든 거니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위로했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자신을 위로하지 않았다. 오히려 짐으로 여겼다. 부담으로 생각했다. 빨리 나가주기를 바랐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두 아들을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결혼 자금도 전세금도 모두 내가 대줬는데. 왜 이렇게 냉정한 걸까? 미정은 과거를 떠올렸다. 도현이 대학 입학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가.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낮으로 일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준혁이 미대에 진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에서는 예술은 돈이 안 된다며 만류했지만 미정은 아들의 꿈을 지지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렇게 말하며 학비를 댔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 보답은 어디에 있는가? 결혼 준비를 할 때는 더했다. 도현의 결혼식 비용, 신혼집 전세금, 가전제품까지. 미정은 대출을 받아가며 마련했다. 엄마, 제가 잘 살아서 갚을게요. 도현의 약속. 하지만 갚은 적이 없었다. 아니, 갚으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준혁의 결혼 때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도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탰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보답할게요. 준혁의 약속. 하지만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미정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아니,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 모든 돈이 아들들에게 갔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아이들만 잘 되면 돼. 나는 괜찮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무너졌다. 아이들은 잘 됐을지 몰라도 자신은 괜찮지 않았다. 갈 곳이 없었다. 기댈 곳이 없었다. 가족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했다. 새벽 2시 미정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가는 소리였다. 물 내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미정은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 화장실까지 가는 게 힘들었다. 무릎이 아팠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벽을 짚으며 화장실에 도착해 불을 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흰머리가 성성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용변을 보고 나와 다시 방으로 향했다. 거실을 지나는데 소파 위에 윤재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옆으로 게임기가 보였다. 미정은 잠시 멈춰섰다. 손자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자신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귀에는 수아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것 같아요? 한두 달이요? 그럼 우리 너무 불편한데. 새벽 4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미정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기서 한두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텨야 하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새벽 6시 집안에서 움직임이 시작됐다. 알람 소리, 발소리, 샤워하는 소리, 도현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였다. 미정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거실로 나갔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그러셨구나. 엄마, 저 출근해야 해서요. 아침은 알아서 드세요. 그래, 다녀와라. 도현은 서둘러 나갔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미정은 부엌으로 갔다. 어제 저녁 치킨을 먹고 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설거지가 되지 않은 채. 미정은 그 그릇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해야 하나. 무릎이 아팠지만 그냥 둘 수도 없었다. 미정은 천천히 싱크대 앞에 섰다. 수도꼭지를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기름진 그릇을 닦는 동안 무릎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참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이미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미정은 식탁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미정에게 이 하루는 어제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여전히 낯선 집,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여전히 짐.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긴다. 하지만 이 집에서 미정은 빛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그림자만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집안의 그림자. 그것이 바로 지금 강미정의 모습이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다. 강미정의 무릎은 여전히 뻐근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인공관절 주변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찔러왔다. 물리치료사는 최소 석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도현의 집에서 그런 여유는 허락되지 않았다.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오늘 오전 수업 있어서요. 수아는 식탁 위에 그릇들을 쌓아두고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필라테스 강사답게 몸매 관리에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다. 레깅스 위로 드러난 탄탄한 복근과 매끈한 팔뚝은 건강함 그 자체였다. 미정은 자신의 붓기 남은 무릎과 비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할게. 감사해요. 아, 그리고 빨래도 돌려놨으니까 말리기만 해주시면 돼요. 수아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미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싱크대로 향했다. 무릎을 굽힐 때마다 관절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수술 후 환자들에게 늘 말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조언을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미정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잔뜩 흐려 있었다. 식기를 닦다가 문득 지난밤의 일이 떠올랐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수아와 도현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언제까지 이래야 해? 우리 집이 요양원도 아니고. 수아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조금만 참아. 엄마도 곧 자기 집으로 가실 거야. 고지 언제인데? 벌써 일주일째잖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집도 좁은데 시어머니까지 계시니까 숨이 막혀.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해. 아니면 차라리 당신이 어머님 챙기든가. 나는 내일도 바쁘다고. 미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화장실에 갈 생각도 잊은 채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짐스러운 존재였단 말인가. 병원에서 수십 년간 환자와 보호자들을 상대하며 배운 것이 있었다. 사람의 본 모습은 병상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 위중한 환자를 앞에 두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복도에서는 유산 이야기나 재산 분배 얘기를 나누는 가족들을 셀 수 없이 봤다. 그때마다 미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지만 이제 자신이 그런 상황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말리러 베란다로 나갔다. 허리를 숙여 빨래 바구니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왔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무릎을 감싸쥐며 이를 악물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할머니 뭐예요? 언제 나왔는지 손자 윤재가 베란다 문턱에 서서 물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걸 보니 오늘은 토요일이었다. 아, 쟤야. 할머니가 빨래 좀 말리고 있었어. 아 근데 제 체육복이랑 양말도 같이 빨았어요? 오늘 학원 가야 하는데. 응, 체육복 할머니가 못 봤는데. 아 진짜 엄마가 빨아놓는다고 했는데. 윤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빨래를 하나씩 건조대에 걸기 시작했다. 수아의 레깅스, 도현의 와이셔츠, 윤재의 후드티. 모두 자기 가족의 옷들이지만 미정의 것은 단 한 벌도 없었다. 자신의 빨래는 스스로 손빨래로 해서 방 안에 말려두고 있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도현이 퇴근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그나저나 엄마,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는데요. 도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미정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뭔데? 엄마 집 전세 계약이 다음 달 말에 만료되잖아요. 응, 알지. 그 전세금이 얼마였죠? 2억 5천. 그 돈으로 엄마가 다시 전세 들어가실 생각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살 데가 있어야지. 도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엄마, 솔직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무릎 수술도 하셨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런데 전세금을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저희 대출이 좀 많아요. 이자만 한 달에 150이 넘어가거든요. 전세금 일부로 대출 좀 갚으면 우리도 숨통이 트이고 엄마도 걱정 없이 우리랑 사실 수 있잖아요. 미정은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고객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던 아들이 지금 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재산을 요구하고 있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엄마가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랑 같이 사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내 전세금을 내놓으라고? 빌리는 거죠. 나중에 제가 여유 생기면 다시 드릴게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미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도현의 유학 비용을 대느라 대출을 받았을 때도 아들은 똑같이 말했다. 엄마,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 돈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준혁의 결혼 자금도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잖아요. 알았어.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 끝이 이런 것이라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수아가 배달 음식을 시켰다. 치킨과 피자였다. 윤재는 신나서 치킨을 뜯어 먹었고 도현은 맥주를 마셨다. 수아는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다. 어머님 드세요. 근데 치킨이랑 피자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히만 드세요. 관절에도 안 좋대요. 응, 알았어. 미정은 치킨 한 조각을 집어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는 그들 사이에서 미정은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지워져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아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시니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아는 그렇게 말하며 싱크대로 갔지만 곧바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SNS에 사진을 올리는 모양이었다. 미정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밤이 깊어갔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남편 박종훈과 결혼한 것은 25살 때였다.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의 보호자가 종훈이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결혼 후 도현과 준혁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종훈이 간암 진단을 받은 것은 준혁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다. 투병 생활은 고통스러웠고 2년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미정은 혼자 두 아들을 키워야 했다. 밤낮으로 병원에서 일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아이들이 굶지 않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현이 대학에 들어가자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다. 미정은 은행 대출을 받았다. 이자를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아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온다면 그걸로 좋겠다. 준혁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예식장 비용, 신혼집 전세금까지 미정이 마련했다. 엄마는 우리한테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꼭 보답할게요. 아들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미정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들들은 점점 멀어졌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고 전화 통화도 뜸했다. 미정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조차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수술 후 회복기에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다.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탐하고 며느리는 자신을 짐으로 여겼다. 손자는 무관심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퍼주었던 걸까? 아니면 너무 헌신적으로 살았던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나 간단히 짐을 챙겼다. 도현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정이 말했다. 도현아, 엄마 오늘 나갈게. 어디 가시게요? 준혁이네 집에 좀 가볼까 해. 아, 그래요? 동생이 괜찮대요? 응. 어제 전화했어. 사실 준혁에게 연락한 것은 새벽이었다. 준혁은 형보다는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준혁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엄마 오시는 건 괜찮은데 우리 집 좀 좁아요. 그래도 잠깐이면 괜찮아요. 잠깐. 그 단어가 또 나왔다. 괜찮아. 금방 갈게. 미정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수아는 아직 자고 있었고 윤재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도현이 미정을 배웅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전세금 얘기 생각 좀 해보세요. 응.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지고 지친 얼굴. 69살의 노인.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도현의 집이 있는 15층 창문이 보였다. 저곳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실망, 분노, 슬픔, 그리고 자괴감. 택시를 타고 준혁의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정은 생각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순진했던 건지도 모른다. 병원에서 일하며 수없이 봐왔던 장면들이 떠올랐다. 임종을 앞둔 환자 곁에서 유산 다툼을 벌이는 가족들. 중환자실 밖에서 보험금 얘기를 나누는 자식들. 그때는 남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신도 그 당사자가 되어버렸다. 택시가 준혁의 집 앞에 도착했다. 미정은 요금을 지불하고 천천히 내렸다. 무릎이 다시 욱신거렸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가방 속 어딘가에 넣어둔 진통제를 찾을 여유가 없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준혁이 문을 열었다. 엄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응, 고맙다. 집안은 도현의 집보다 작았다.
거실과 방 2개가 전부였다. 미정은 준혁이 안내하는 대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작업실로 쓰던 공간인 듯 책상 위에는 태블릿과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좀 좁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괜찮아. 고마워. 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엄마, 근데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다희가 좀 예민해져서요. 알아. 걱정 마. 준혁이 나간 후 미정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다. 창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말기 환자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었다. 간호사님, 저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들이 말하는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마음이 편한 곳, 자신을 받아주는 곳, 존재 자체로 환영받는 곳. 그런 의미의 집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집은 어디인가? 도현의 집도 준혁의 집도 아니었다. 자신의 전세 집마저 이제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미정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준혁의 아내 이다희가 퇴근했다. 미용실 원장답게 화려한 메이크업과 스타일이 돋보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다희야. 오랜만이다. 네, 근데 어머니 준혁 씨한테 들으셨죠?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알아. 괜찮아. 다음 주까지만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공간이 부족해서요. 다희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수아처럼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몰랐다. 저녁 식사는 간단히 김치찌개와 밥으로 해결했다. 식탁에는 침묵이 흘렀다. 외손녀 세린이 가끔 엄마에게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다. 엄마, 할머니 언제까지 있어? 쉿, 조용히 해. 미정은 밥을 먹으면서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확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웠지만 역시 잠은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렸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건데? 다희야, 우리 엄마잖아. 좀 이해해줘. 이해는 무슨.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누굴 돌봐? 형한테 보내. 형도 힘들어해. 그럼 어쩌라고? 요양원이라도 보내든지. 요양원. 그 단어가 또 나왔다.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간호사로 일하며 미정은 수많은 요양원을 방문했다. 환자들을 이송하거나 협진을 위해 왕래했다. 그곳의 풍경은 쓸쓸했다. 복도를 배회하는 노인들,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사람들, 방문객 없이 홀로 누워있는 환자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미정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평생을 남을 돌보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아이러니했다. 새벽녘 미정은 잠에서 깼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준혁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준혁아, 안 자니? 아, 엄마. 깨셨어요? 마감이 있어서요. 그래, 힘들겠다. 괜찮아요. 미정은 준혁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이렇게밖에 못 해드려서요. 아니야, 괜찮아. 형이랑 저랑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도 너희 삶이 있는 거야.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미정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준혁의 집에도 오래 있을 수 없었다. 며칠, 아마도 일주일 정도가 한계일 것 같았다.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 미정의 전세집은 다음 달 말 계약이 만료된다. 전세금 2억 5천. 그 돈으로 다시 전세를 얻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위험했다. 요양원?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에서 요양원을 오가며 봤던 노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사람들. 간병인에게 의지해 식사하고 대소변을 처리하는 사람들. 가족의 방문을 기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환자를 돌보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돌봄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은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희가 죽을 끓여주었다. 호박죽이었다. 미정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달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그냥 집에 있을까 해. 아, 그러세요. 저는 가게 가야 해서요.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알았어. 다희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갔다. 세린도 학교에 갔고 준혁은 거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미정은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릎이 계속 아팠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어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계란, 그리고 어제 남은 반찬 몇 개가 있었다. 미정은 밥을 데워 혼자 먹었다. 준혁은 작업에 몰두한 채 점심도 거르고 있었다. 준혁아, 밥 먹어라. 아,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해? 괜찮아요. 저 마감 때는 원래 이래요.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최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했다. 오후가 되자 미정은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답답했다. 준혁에게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걸었다. 무릎 때문에 걸음이 느렸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것이 나았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새로 이사 오셨어요? 돌아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온화했다. 아, 아니요. 그냥 잠깐 왔어요. 그러세요? 저는 이 아파트 3년째 사는 김영자예요. 강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네, 그러네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영자는 혼자 사는 노인이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었다. 외로웠지만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요즘 주민센터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많아요. 건강 체조도 하고 독서 모임도 있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같이 어울리면 좋아요. 영자의 말이 미정의 마음에 와닿았다. 혼자. 그 단어가 자신의 현실이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혼자였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희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미용실 일을 일찍 마친 모양이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래. 그냥 운동할 겸 잠깐 산책 좀 했다. 난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서 쉴 테니 너희끼리 저녁 먹어라. 미정은 저녁도 거른 채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날 밤 밤새 뒤척여 잠도 잘 자지 못한 채로 다음 날 아침을 맞이했다.
저녁도 걸은 터라 배가 고팠지만 달그락 그릇 소리를 내는 것이 눈치 보여 그냥 꾹 참았었다. 미정은 오늘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 병원 예약은 오늘 오전 10시였다.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자신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정문을 지나며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응급실, 외래 진료실, 입원 병동.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퇴직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은 미정에게 제2의 집 같은 곳이었다. 물리치료실로 가는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미정 선생님? 돌아보니 후배 간호사 최은경이었다. 미정보다 10살 어린 은경은 여전히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은경아, 오랜만이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래. 너는? 저는 뭐 여전히 바쁘게 지내죠. 근데 선생님 물리치료 받으러 오셨어요? 응, 무릎 수술했거든. 아이고 그러셨구나.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선생님 나중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해요. 제가 점심시간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은경과 헤어지고 물리치료실로 갔다. 치료사는 미정의 무릎을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다. 어르신 많이 무리하셨네요. 붓기가 심해요. 그래요? 수술 후에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집안일도 최대한 줄이시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붓기 빼는 치료 위주로 할게요. 치료를 받는 동안 미정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물리치료실 천장은 흰색이었고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 천장을 환자들이 바라보았을 것이다.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은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커피 드시러 가요.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점심시간이에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병원 내 카페테리아로 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으로는 병원 정원이 보였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다. 선생님 퇴직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집에서 지내지 뭐. 자녀분들은 잘 계시죠?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잘 지내. 부럽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러면 좋겠어요. 은경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을 이었다. 선생님, 요즘 병원에 선생님 이야기 나올 때마다 다들 그리워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없다고. 에이, 무슨. 진짜예요. 선생님은 환자들한테 정말 친절하셨잖아요. 밤새 간호하시고 환자 가족들 상담도 해주시고. 저도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 고맙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 자원봉사 같은 거 해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 환자 돌봄 자원봉사자 많이 모집하거든요. 자원봉사. 네, 입원 환자들 말벗이 되어주거나 간단한 도움 주는 거요. 선생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원봉사. 다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생각해 볼게. 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담당자 연결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병원 소식, 동료들 근황, 환자들 이야기. 미정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은경과 헤어지고 병원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건너편에 주민센터가 보였다. 며칠 전 준혁의 아파트 단지에서 만났던 김영자 할머니가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던 게 떠올랐다. 한번 들어가 볼까? 미정은 횡단보도를 건너 주민센터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노인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강체조, 노래교실, 독서 모임, 컴퓨터 교실 등등이요. 관심 있으신 프로그램 있으세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팸플릿을 꺼내 설명해 주었다. 미정은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독서 모임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 독서 모임은 뭔가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지역 도서관 사서님이 진행하시고요. 도서관 사서님이요? 네, 한지호 사서님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한지우.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미정은 기억을 더듬었다. 한지우 어디서? 혹시 그분이 몇 살쯤 되나요? 30대 초반이세요.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까만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소녀. 병원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 미정이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입원했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더뎠다. 당시 아이는 겁에 질려 매일 병원을 찾아왔고 미정은 그 아이를 돌봐주었다. 지우야, 엄마는 곧 나아지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요, 선생님? 응, 선생님이 엄마 잘 돌봐드릴게. 그 아이가 한지우였다. 20년도 더 지난 일이었다. 혹시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가요? 아, 오늘은 도서관 근무일이에요. 화요일에 오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팸플릿을 챙겨 주민센터를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지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집으로 돌아와 팸플릿을 펼쳐보았다. 독서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였다. 오늘이 금요일이니 나흘 뒤면 만날 수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악몽도 없었고 무릎 통증도 잊을 만큼 편안했다. 화요일 오후 미정은 일찍 준비를 마치고 주민센터로 향했다. 독서 모임이 열리는 작은 회의실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여성이었고 나이는 60대에서 70대 사이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었다. 김영자였다. 준혁의 아파트 단지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다. 어머, 영자 씨. 어머, 강 선생님. 여기서 뵙네요. 오셨구나. 네, 영자 씨가 추천해 주셔서요. 잘 오셨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한 사서님이 책도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다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워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한 옷차림에 안경을 쓴 젊은 여성. 손에는 책 몇 권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오셨네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정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틀림없었다. 한지우였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지우가 미정을 바라보았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혹시 강미정 선생님? 지우야?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미정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우연히 주민센터에 들렀다가 내 이름을 봤어. 혹시나 싶어서 왔는데 정말 너였구나. 선생님. 지우는 미정을 꼭 안았다. 다른 어르신들도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앉으세요. 제가 옆에 앉을게요. 독서 모임이 시작되었지만 미정은 책 내용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옆에 앉은 지우의 모습만 자꾸 눈에 들어왔다. 그 어린 소녀가 이제는 훌륭한 사서가 되어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지우가 미정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시간 되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뭐 그냥 지냈지. 병원에서 정년 퇴직하고 이제는 집에서 쉬고 있어. 그러셨구나. 선생님 덕분에 제 엄마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그건 의사 선생님들이 잘하신 거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밤새 엄마 간호해 주시고 저도 돌봐주셨잖아요. 그때 일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제 손 잡아주시고 엄마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랬구나. 내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니? 잘 지내세요. 지금은 다리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다행이다. 선생님, 저 선생님 덕분에 사서가 됐어요. 응, 선생님이 그때 제가 무서워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책을 읽어주셨잖아요. 동화책, 위인전, 소설까지. 그 덕분에 저는 책을 좋아하게 됐고 사서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미정은 그때 일이 떠올랐다. 지우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울고 있을 때 미정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어주었다. 어린 소녀가 조금이라도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고맙구나. 선생님, 근데 어떻게 주민센터에 오시게 됐어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아니, 좀 멀어. 그냥 우연히 들렀다가 프로그램을 봤어. 지우는 미정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눈치챈 듯 했다.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선생님, 저한테는 말씀하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릎 수술 이야기, 두 아들의 집을 전전한 이야기, 냉대받았던 일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우는 미정의 손을 잡고 조용히 들어주었다.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응, 좀 그랬지. 선생님, 혹시 고령자 공동체 주택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고령자 공동체 주택. 네,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공간인데 혼자 사시는 것보다 안전하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리고 거기 입주하시면 복지관 프로그램도 연계돼 있어요. 건강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실 수 있어요. 자원봉사. 네, 특히 아이들 독서 지도 봉사자를 많이 모집하거든요.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필요해요. 경험도 많으시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잘하시잖아요. 미정의 가슴 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퍼졌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것처럼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지우야, 그 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니? 네, 물론이죠.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 고령자 공동체 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저렴한 임대료로 원룸을 제공하고 복지관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건강검진, 식사 제공, 여가 활동, 자원봉사 기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생님, 여기 신청 조건도 맞으시고 선생님 같은 분이면 분명 선발되실 거예요. 그럴까? 네, 확신해요. 그리고 선생님, 거기 가시면 저도 자주 뵐 수 있어요. 제가 그 주택 근처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 진행하거든요. 정말. 네, 격주로 아이들 독서 지도 봉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생님이 오시면 같이 할 수 있어요. 미정은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눈빛. 20년 전 그 어린 소녀가 이제는 자신을 도와주려 하고 있었다. 고맙다, 지우야.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는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입주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주었다. 미정은 메모를 하며 하나하나 기록했다. 선생님, 신청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독서 모임 끝나고 같이 작성하실래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선생님,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미정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절망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지우가 말했다.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선생님이 도움을 받으실 차례예요. 고맙다, 지우야.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 고령자 주택에 가시면 분명 행복하실 거예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들 좋으시고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해요. 그래, 믿어볼게. 헤어지며 미정은 지우를 꼭 안았다. 20년 전 자신이 돌봐주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다. 인생은 참 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지난 몇 주간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해 지우가 보내준 자료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고령자 공동체 주택의 사진들이 있었다. 깨끗한 원룸, 밝은 거실, 함께 모여있는 어르신들의 모습. 모두 행복해 보였다. 여기라면 괜찮을지도 몰라. 미정은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미정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웃으며 미정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꿈은 악몽이 아니라 달콤한 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나 신청서 작성 준비를 시작했다.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챙겼다.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소득 증빙 서류. 모든 것을 정리하며 미정은 생각했다. 이제는 내 삶을 살 차례야. 평생을 자식을 위해, 환자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았다. 아들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고령자 공동체 주택이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미정은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지우야. 너도 좋은 하루 보내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미정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지친 눈빛.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눈빛 속에 희망이 보였다. 스스로에게 말하며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자신. 이제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병원에서 배웠던 것이 있었다. 희망을 잃지 않는 환자가 결국 회복한다는 것. 미정도 마찬가지였다.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삶은 계속된다. 미정은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길을 찾겠다고.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일들, 찾아볼 곳들, 연락할 사람들. 간호사로서의 경험, 사람들과의 인연, 아직 남아있는 기력. 미정은 수첩을 덮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지우의 도움으로 고령자 공동체 주택 신청서를 작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미정은 그 사이 자신의 전세 집으로 돌아와 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지우는 격려의 문자를 자주 보내왔고 독서 모임에서 만난 어르신들도 응원해 주었다. 하지만 두 아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도현이에요. 응, 무슨 일이니?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준혁이랑 같이 얘기할 게 있어서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두 아들이 함께 만나자고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무슨 얘기인데? 그냥 가족 얘기요. 중요한 거라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알았어. 몇 시에? 6시쯤 오세요. 저녁 먹고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한숨을 쉬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전세금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아들들은 자신의 의견을 물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을 통보하려는 것이었다. 미정은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지난 몇 주간의 고통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괜찮아. 나는 이미 결정했어. 스스로에게 말하며 집을 나섰다. 저녁 6시 도현의 집 현관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도현이 문을 열었다. 엄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이미 준혁과 이다희가 와 있었다. 윤수아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 있었다. 엄마, 앉으세요. 미정은 소파에 앉았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도현과 준혁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망설이는 듯 했다. 엄마, 일단 저녁부터 드시죠. 수아가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간단한 백반이었다. 미정은 식탁에 앉았고 가족들도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아가 말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거실에서 좀 쉬세요. 미정은 다시 소파로 갔다. 도현과 준혁 그리고 며느리들이 모두 거실로 모였다. 이제 본론을 꺼낼 시간이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오늘 이렇게 모신 건 엄마 앞으로 일 때문이에요. 그래, 무슨 얘기인지 들어볼게. 엄마, 전세 계약 만료일이 이제 2주 남았잖아요. 응, 알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준혁이랑 얘기를 좀 했어요. 솔직히 엄마가 혼자 사시기에는 무릎 상태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도현은 말을 멈췄다. 준혁이 이어받았다. 엄마, 저희도 엄마를 모시고 싶은데 형도 저도 집이 좁고 형편이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둘 다 대출도 많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그래서 도현이 다시 말했다. 엄마, 저희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괜찮은 데도 있더라고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도 상주하고. 요양원. 미정은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엄마를 제대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거니?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전세금으로 저희 대출을 좀 갚으시고 그 대신 저희가 매달 용돈을 드릴게요. 그리고 엄마는 작은 원룸 정도 얻으셔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전세금을 너희 대출 갚는 데 쓰고 나는 원룸에서 살라고. 엄마, 들어보세요. 저희가 대출만 갚으면 매달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여유가 좀 생겨서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병원비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지. 엄마. 미정은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도현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준혁은 불편한 표정이었다. 며느리들은 팔짱을 낀 채 뒤에 서 있었다. 엄마. 아니면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엄마 집에 간병인이 와서 돌봐드리면 되잖아요. 간병인 비용은? 그건 전세금 일부로. 결국 내 돈으로 하라는 얘기네. 도현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저희가 뭐가 잘못됐어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거라고요. 형, 목소리 좀 낮춰. 준혁이 형을 말렸다. 도현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저희가 불효자식인 거 알아요. 근데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미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것이었다. 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가 만약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저희가 비용 일부는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자주 면회도 갈게요. 자주. 네. 한 달에 한두 번은요. 한 달에 한두 번. 미정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병원에서 봤던 요양원 노인들이 떠올랐다. 가족 면회를 기다리지만 몇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혼자인 노인들. 엄마. 말씀 좀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미정은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너희 말 다 들었다. 이제 내 얘기를 할게. 네. 엄마.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을 거야. 엄마. 그리고 너희한테 전세금도 주지 않을 거야.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는 고령자 공동체 주택에 들어갈 거야. 고령자 공동체 주택. 응.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프로그램이야. 저렴한 임대료로 원룸을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준혁이 물었다. 그런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최근에 알았어. 한지우라고 내가 예전에 돌봐준 아이가 알려줬어. 그 애가 지금 사서로 일하면서 그쪽 프로그램을 잘 아는데 나한테 추천해줬어. 도현이 난색을 표했다. 엄마. 그런데 안전해요. 혹시 사기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야. 내가 이미 알아봤어. 근데 엄마. 거기 들어가시면 어떻게 지내실 건데요? 무릎도 불편하시고. 거기는 복지관이랑 연계돼 있어.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식사 제공도 되고. 그리고 나는 자원봉사도 할 거야. 자원봉사요? 응. 아이들 독서, 지도 봉사. 나는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어. 이제 와서 그냥 누워만 있을 수는 없잖니.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현과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엄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임대료는요? 전세금 일부를 쓸 거야. 나머지는 저축해 두고. 엄마.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돈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을 테니 걱정 마라. 도현이 일어섰다. 엄마. 이거 제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시면 외로우실 텐데. 외로워? 너희 집에서 더 외로웠어. 엄마. 도현아, 준혁아. 내가 너희 집에서 며칠씩 지내면서 뭘 느꼈는지 아니? 짐이 되고 있다는 거.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너희는 모를 거야.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도 너희 삶이 있는 거니까. 나도 이해해. 근데 나도 내 삶이 있어. 그걸 너희한테 맡길 수는 없어. 엄마, 나는 평생 간호사로 살았어.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고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어. 그러면서 배운 게 있어. 사람은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나는 요양원에서 누워서 죽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어. 미정은 일어섰다. 그래서 결정했어. 고령자 주택에 들어갈 거야. 신청서도 이미 넣었어. 다음 주에 면접이 있어. 엄마,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요? 상해? 너희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 아까부터 너희가 한 얘기는 다 너희 편한 대로였잖아. 요양원 가라. 전세금 내놓으라. 간병인 쓰라.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봤잖아. 도현이 변명하려 했지만 미정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삶 살고. 엄마, 그래도 저희가 가끔 찾아뵐게요. 그래, 오고 싶을 때 와라. 나는 거기서 잘 지낼 거야. 미정은 가방을 챙겼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엄마, 벌써 가세요? 응. 갈게. 엄마, 준혁이 다가와 미정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불효했어요. 불효는 무슨. 너희도 살기 바빠서 그런 거잖아. 나도 알아. 엄마, 고령자 주택 들어가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미정은 현관으로 향했다. 도현도 따라 나왔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걱정 마. 엄마, 그런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도현아, 나는 평생 병원에서 일했어. 위험한 게 뭔지, 안전한 게 뭔지 잘 알아. 그리고 요양원이 더 위험해. 거기서 포기하고 사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엄마, 그리고 도현아, 한 가지만 말할게. 너희가 나중에 늙으면 너희 아들들도 똑같이 할 거야. 너희한테 요양원 가라고, 전세금 내놓으라고. 그게 대물림이야.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아. 너희가 내게 한 걸 너희 아들들도 배울 거야. 미정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도현의 얼굴이 보였다. 죄책감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가슴은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다. 드디어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집에 도착해 불을 켰다. 작은 전세집이지만 오늘만큼은 편안했다. 소파에 앉아 한지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우야, 아들들한테 얘기했어. 나 고령자 주택 들어갈 거야. 곧 답장이 왔다. 선생님 정말요? 잘하셨어요. 다음 주 면접 준비 같이 해요. 선생님 꼭 합격하실 거예요. 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지우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다음 날 미정은 면접 준비를 시작했다.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점검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왜 고령자 주택에 입주하고 싶은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강미정입니다.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독서, 지도 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다. 이것은 단순한 신청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였다. 면접 전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긴장보다는 설렘이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강미정, 할 수 있어. 평생 남을 돌봐왔잖아. 이제는 내 자신을 돌볼 차례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미정은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미정은 밝은 방에 서 있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곳이 바로 자신이 가야 할 곳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면접날이었다. 미정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은 더 이상 지치고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희망을 품은 사람이었다. 자, 이제 가자.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미정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았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두 번째 인생을 향해 강미정은 걸어가고 있었다. 면접 결과가 나온 것은 일주일 후였다. 미정은 아침 일찍 우편함을 확인하려 현관으로 나갔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설렘이 통증을 잊게 했다. 우편함을 열자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발신인은 고령자 공동체 주택운영센터였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천천히 편지를 꺼내 읽었다. 강미정님, 입주 심사 결과 합격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주 가능일은 11월 1일이며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합격이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받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곧바로 한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나야. 합격했어. 선생님, 정말요? 축하드려요. 전화기 너머로 지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제가 오늘 퇴근하고 바로 찾아뵐게요. 축하 선물 들고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꼭 가야 해요. 저녁 6시쯤 뵐게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갔다.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한 달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미정은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3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래된 사진첩, 남편의 유품, 아들들의 어린 시절 물건들. 하나하나 꺼내볼 때마다 추억이 되살아났다. 이건 도현이가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이네. 이건 준혁이가 처음 그린 그림이고. 미정은 앨범을 넘기며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 저녁이 되자 지우가 찾아왔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선생님 축하해요. 어머, 이걸 왜 샀어? 부담스럽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건데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선생님 입주일이 언제예요? 다음 달 1일이야. 그럼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짐은 많으세요? 글쎄, 정리해야 할 게 많아.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고맙다, 지우야.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 독서 지도 봉사 일정도 확인했어요.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정말, 아이들은 몇 명이나 오는데.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부분이에요.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이들을 만난다니. 평생 환자를 돌보며 살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아했다.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우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선생님은 정말 잘하실 거예요. 제가 보장해요. 지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미정에게 용기를 주었다. 다음 주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준혁이에요. 응, 무슨 일이니? 엄마, 고령자 주택 합격하셨다고요? 응, 그래. 축하드려요, 엄마. 언제 입주하세요? 다음 달 1일. 그럼 이사짐 옮기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한테도 말할게요. 고맙다. 엄마,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를 제대로 못 모셔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형이랑 저랑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준혁아, 너희도 너희 삶이 있는 거야. 엄마가 이해해. 엄마, 이제 그만하자. 앞으로는 서로 부담 없이 지내자. 전화를 끊고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들들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다. 10월이 지나가고 11월이 다가왔다. 이사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집은 거의 정리가 끝났다. 가져갈 물건은 박스에 담았고 버릴 것들은 정리했다. 추억이 담긴 물건 몇 가지는 아들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이사 전날 밤 도현과 준혁이 함께 찾아왔다. 두 며느리도 함께였다. 엄마, 내일 이사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어. 짐이 많지 않네요. 응. 필요한 것만 가져가기로 했어. 도현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용돈이요. 많지는 않지만. 미정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고맙다. 근데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쓰거라. 엄마, 그래도 받으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알았어. 고맙다. 준혁도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엄마,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엄마 방에 걸어두세요. 상자를 열자 액자에 담긴 그림이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꽃병이 놓여있는 그림이었다. 아름다웠다. 예쁘다. 고맙다. 엄마,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세요. 그래, 행복할게.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고맙다. 다이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이고 배려가 없었어요.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가족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가 오갔다. 미정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11월 1일 아침 이사날이 밝았다. 도현과 준혁이 일찍 와서 짐을 옮겼다. 그리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두 아들은 정성껏 운반했다. 고령자 공동체 주택에 도착했을 때 미정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5층짜리 건물은 깨끗했고 주변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다. 건물 1층에는 복지관이 있었고 2층부터 5층까지가 주거 공간이었다. 엄마, 여기 괜찮네요. 그치. 생각보다 좋지? 미정의 방은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창문이 커서 햇살이 잘 들어왔다. 깨끗한 바닥, 작은 부엌, 화장실. 모든 것이 간소했지만 필요한 것은 다 갖춰져 있었다. 엄마, 여기 살기 좋겠어요. 그래, 마음에 들어. 아들들은 짐을 들여놓고 정리를 도왔다. 옷을 옷장에 걸고 그릇을 부엌에 놓고 침대를 정돈했다. 준혁이 그려준 그림은 창가 벽에 걸었다. 엄마, 다 정리됐어요.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없어. 고맙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너희도 바쁠 텐데 무리하지 마라. 아니에요. 꼭 올게요. 아들들이 떠나고 나서 미정은 혼자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아래로는 정원이 보였고 벤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보였다.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미정은 짐을 계속 정리했다. 오후가 되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계세요? 문을 열자 복지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복지사 김민지예요. 새로 입주하셨죠? 네, 강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시설 안내 좀 해드리려고요. 네, 괜찮아요. 민지는 미정을 데리고 건물을 안내했다. 1층 복지관에는 운동실, 독서실, 식당이 있었다. 2층에는 프로그램실과 건강검진실이 있었다. 어르신, 여기서 매주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혈압, 혈당 체크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식당에서는 점심 식사가 제공돼요. 한 끼에 3,000원이고요. 저렴하네요. 네, 정부 지원을 받아서요. 그리고 어르신, 자원봉사 신청하셨죠? 네, 독서 지도요. 아, 맞아요. 한지우 사서님이 얘기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알겠습니다. 안내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돌렸다. 이곳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었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나았다. 저녁 때가 되자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당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다. 미정은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았다. 밥, 된장찌개, 나물 반찬.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여기 앉으셔도 돼요. 한 할머니가 자리를 권했다. 김영자였다. 주민센터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다. 어머, 영자씨. 어머, 강 선생님. 여기 입주하셨구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름을 소개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다. 혼자 사는 노인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 하지만 여기서는 서로가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다. 강 선생님, 내일 아침 체조 같이 해요. 아침 7시에 정원에서 해요. 그래요? 같이 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다. 다만 평온함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정원에서 체조가 시작되었다.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다. 강사는 젊은 남성이었고 친절하게 동작을 알려주었다. 어르신들, 무릎 조심하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미정은 무릎이 아팠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했다. 체조를 마치고 나니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강 선생님, 아침 드셨어요? 같이 먹어요. 영자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아침은 죽과 김치 그리고 계란이었다. 간단했지만 따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정은 이곳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침 체조, 식사,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하루하루가 바빴다. 외로울 틈이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 독서지도 봉사 첫날이 왔다. 미정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가방에는 준비한 동화책 몇 권을 넣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한지우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선생님 오셨어요. 준비되셨죠? 응, 긴장되네. 괜찮아요. 아이들 정말 순해요. 프로그램실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7살부터 10살까지 12명의 아이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았다. 안녕, 친구들. 나는 강미정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오늘은 선생님이 재미있는 책을 읽어줄게. 다들 조용히 들을 수 있지? 네. 미정은 동화책을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미정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표정은 생동감이 넘쳤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떠났다. 한 아이가 미정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다음에 또 와요. 그럼 다음 주에도 올게. 약속이에요. 아이는 손가락을 내밀었다.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지우가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아이들이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선생님은 타고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미정의 가슴이 뿌듯했다. 평생 환자를 돌보며 살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았다. 방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다. 이제는 내 삶을 돌볼 차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어쩌면 이곳에서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는지도 몰랐다. 아니, 분명 시작되었다. 강미정의 새로운 인생.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인생.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 미정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이곳에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고 도와줄 아이들이 있었고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고맙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다.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자신에게, 아니면 이 모든 인연을 만들어준 운명에게. 그저 감사했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강미정의 두 번째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다.